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속담이 생각났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 라는 속담이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놀라운 사건인지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산호세. 이곳은 실리콘밸리 중심부에 있어서 미국 내에서도 부유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치안율도 다른 지역보다는 좋은 편인데 2003년 6월 6일 금요일 이곳에서 미국 전역을 뒤흔든 납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납치된 아이는 9살의 자넷 타마요인데요. 자넷은 평소처럼 오후 3시 10분 학교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스쿨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향했는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집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자넷은 어머니가 일찍 퇴근했나 보다 생각했죠. 왜냐하면 사실 전날 밤 자넷은 분명 방에 혼자 있는데도 이상하게 누군가가 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우니까 어머니 방에서 잠을 청했던 거예요. 자넷은 어머니가 자신을 걱정해서 평소보다 이른 퇴근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넷 생각과는 달리 집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죠. 혹시 몰라서 현관문을 꼼꼼하게 잠근 후에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자넷의 방 창문이 산산조각 나 있는 거예요. 자넷이 놀라가지고 어머니에게 전화하려고 전화기를 들었는데 전화선도 잘려진 상태였습니다. 자넷은 당황스러움과 함께 공포감이 밀려들었는데요. 그 순간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쾅쾅쾅! 아이가 혼란스럽고 당황하니까 문을 열어주게 되는데 문 앞에는 낯선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안에 사람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봤죠? 자넷은 순간 위험함을 감지하고 다시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남성은 문을 자꾸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9살밖에 되지 않았던 어린아이가 어떻게 성인의 힘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는 손쉽게 집 안으로 들어섰고 자넷을 방으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9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예요. 이게 무슨... 자넷은 엄청난 충격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남성은 그런 아이를 결박하고 자신의 차 뒷좌석에 앉혔어요. 납치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넷의 어머니와 오빠가 생각보다 집에 일찍 돌아왔던 거죠. 남성을 가장 먼저 발견한 건 자넷의 오빠 파블로 타마요였습니다. 파블로는 15살이었는데 사실 자신이 성인 남성을 제압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는 괴한과 맞서 싸워야죠. 파블로는 옆에 놓여있던 드라이버를 들고 괴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파블로의 등장에 남성은 당황했지만 파블로를 손쉽게 제압했어요. 차 뒷좌석에서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자넷은 막 소리쳤죠. 남성은 파블로를 땅에 쓰러뜨리고 파블로의 목을 짓밟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자넷의 어머니 로잘리아가 이 남성을 덮쳤습니다. 다행히 파블로는 남성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어머니가 남성과 대치한 사이 그는 무기를 구하기 위해서 부엌으로 가서 프라이팬을 꺼내왔죠. 로잘리아와 파블로와 함께 남성과 맞서 싸웠지만 사실 역부족이었습니다. 남성은 우선 성인 여성이었던 로잘리아를 집중적으로 가격했고 그녀는 얼굴에 36바늘을 꿰매야 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게 되었죠. 그의 공격에 로잘리아와 파블로가 쓰러진 사이 남성은 자넷을 태우고 급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로잘리아는 딸을 구하기 위해서 차를 막 쫓아 달렸고 그 뒤를 파블로가 뒤따라가면서 동생이 납치되었어요 소리쳤죠. 그들은 최선을 다해 뛰었지만 안타깝게도 이내 차는 시야 밖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로잘리아는 즉시 신고 전화를 걸었고 신고 접수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서 자넷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로잘리아가 범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당시 상황이 워낙 급박하기도 했고 피로 인해서 시야가 가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 주변의 CCTV는요? 경찰이 이웃 주민의 CCTV도 함께 조사를 했죠. 이 한 개의 CCTV에서 범인의 차량이 포착되긴 했지만 낮은 회상도로 인해서 번호판을 식별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파블로가 남성의 얼굴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파블로는 남성이 20대 초반의 라틴계 남성으로 보였고 비니와 밝은 색깔의 티셔츠를 입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덧붙여서 로잘리아와 몸싸움할 당시 얼굴이 긁혀서 아마 얼굴에 큰 상처가 있을 거라고도 말했죠. 경찰들은 납치범이 자넷을 살해한 의도를 갖고 있다면 몇 시간 안에 사건이 발생할 거라며 빠른 수색을 종용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캘리포니아 주민들도 경찰을 도와서 자넷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사이 자넷은 홀로 납치범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우선 자넷은 후에 납치범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도록 일단 자신의 집에서 그의 집으로 향하는 길을 모두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경로를 모두 외웠던 거죠. 집에 도착한 범인은 아이를 침실에 수갑을 채워 감금해 놓고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죽여버리겠다고 수시로 협박했습니다. 그렇게 자넷은 두려움에 떨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이튿날 자넷은 납치범이 보고 있었던 뉴스 속보를 듣게 되는데 여기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자넷, 이 목소리 들을 수 있으면 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아이라는 걸 알아줘. 우리가 필사적으로 널 찾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절대 포기해선 안 돼. 바로 사천 언니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자넷에게 희망이 되었고 두려움은 이내 용기로 바뀌었죠. 자넷은 스스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되새기면서 범인에게 맞서 싸울 준비를 해요. 일단 자신이 성인 남성을 제압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에 범인과 친해지기로 합니다. 사실 자넷은 평소 오빠와 함께 CSI랑 로앤오더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봤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납치범에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범인과 신뢰를 잘 형성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또한 형사들이 단서를 찾아내는 방법들도 기억하고 있었고요. 먼저 자넷은 범인과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를 묻고 그에게 안정감을 주려고 했어요. 자넷은 속으로 남성이 증오스러웠지만 이 감정을 숨기고 계속해서 남성에게 호의를 내비쳤습니다. 남성은 점점 경계를 풀어가는데요. 남성과 이야기하는 동안 자넷은 수갑의 형태를 파악해요. 다행히 열쇠가 필요 없이 버튼과 레치로 풀 수 있는 종류였습니다. 자넷은 레치를 한쪽으로 이동시킨 후 이 버튼을 누르면 수갑이 풀릴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남성에게 물 한 잔만 가지고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남성이 물을 가지러 가게 되면서 1분의 시간을 만들어내게 되죠. 자, 1분이라는 시간 동안 남성의 지문이 남아있는 물건들을 수집합니다. 화장대 서랍 안에서 고장난 시계와 점토 거북이를 챙겼죠. 또 화장실에 버려져 있던 자신의 속옷을 급히 숨겼는데요. 왜냐하면 CSI를 통해서 성폭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속옷이 중요 증거물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증거품들을 숨긴 뒤 다시 침대로 올라가서 수갑을 차고 남성을 기다려요. 납치 3일째. 남성은 점차 자넷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넷은 사랑에 빠진 척 연기를 하면서 그와 계속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고 세뇌시켰죠. 몇 시간 후 아이가 배고프다는 말에 그는 피자를 시켜주기로 하는데 자넷이 직접 원하는 피자를 주문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남성은 9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외울 거라는 건 생각조차 못했던 거죠. 근데 예상과는 달리 자넷은 한 번 들은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모두 외웁니다. 여기서 자넷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피자박스 위에 자신의 실종 전단지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피자를 받은 남성은 크게 동요하면서 오늘 밤 내가 너 없애버릴 거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피자 박스를 건네받은 자넷은 그가 방을 나가자마자 피자를 모두 버린 후에
박스 안에 자신이 모은 증거품들을 넣고 침대 아래 숨겼어요. 나중에 범인이 체포될 때 증거로 쓰이기 위해서요. 이후 자넷은 남성에게 자신이 심한 천식을 앓고 있다면서 이 천식 약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처음엔 그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천식 발작을 일으키는 척 연기도 하고 계속해서 난 당신의 아내가 될 사람이고 난 평생 너와 함께하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남성이 결국 자넷을 살리기로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넷을 인근 마트에 내려다 주면서 만약 신고할 경우에는 가족들 모두 죽여버릴 거라고 거듭 이야기를 했죠. 드디어 남성에게 풀려난 자넷은 인근 주류 상점으로 들어갔고 이 긴장이 놓여서 울음을 토해내요. 그리고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울고 있는 자넷을 발견한 상점 주인은 곧바로 아이를 알아보았는데요. 실종된 아이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자 자넷은 맞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자넷은 전화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못할 정도로 크게 떨고 있었지만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의 전화를 받은 로잘리아는 곧장 딸에게로 향했죠. 다음으로 자넷은 경찰에게 직접 연락을 해요. 그리고는 범인의 집 주소, 전화번호, 인상착의, 집으로 가는 경로, 피자집의 이름까지 모두 기억하고 말했습니다. 덧붙여서 침대 밑에 증거품들도 있다고요. 경찰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너무 영리하잖아요. 아이의 증언을 확인하기 위해서 피자집에 전화를 걸어서 자넷의 증언임이 사실임을 확인했고 약 1시간 만에 남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넷을 납치한 남성은 데이비드 크루스. 당시 그는 다락방에 숨어 있었는데요. 경찰을 보자마자 그들과 싸우려고 했지만 이내 경찰견들에게 팔을 물리게 되면서 체포되게 됩니다. 데이비드의 얼굴에 남은 상처와 그의 침실 아래에서 발견된 피자 박스 속 증거들로 그가 범인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넷의 증언과 증거들 덕분에 데이비드는 재판에 빠르게 진행되었는데요. 자넷은 데이비드가 2번 다시 사회에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청원했죠. 재판 과정에서 데이비드의 변호사가 정신 이상을 이유로 심신미약에 따른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데이비드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강간, 강도, 납치 혐의로 징역 10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와, 속 시원한 선고네요. 로잘리아는 납치 3일 만에 다시 딸을 안아볼 수 있었는데요. 자넷은 어머니의 얼굴이 폭행으로 인해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느꼈습니다. 얼굴이 막 부어올라서 자신이 알고 있던 어머니의 얼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어머니 로잘리아는 우리 딸 아팠지, 엄마가 미안해 였습니다. 자넷은 어머니가 자신이 납치될 당시 자신을 구하기 위해 용감히 맞서 싸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용감했죠. 이런 어머니의 품에 다시 안겼을 때 자넷은 드디어 긴 터널과도 같았던 시간이 끝났음을 느꼈습니다. 9살이라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옥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강한 정신력으로 스스로를 구출해낸 자넷 타마요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줬고 저 또한 와 정말 영리한 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때는 1971년 12월 23일 페루의 수도 리마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졸업식이 한창이었는데요. 그 중에는 독일계 17살 소녀 줄리안 케프케도 있었죠. 딸의 졸업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엄마 마리아가 함께했지만 아쉽게도 아빠는 미처 참석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녀의 아빠 한스 윌리엄 케프케는 독일인 생물학자였습니다. 엄마 또한 조류와 박사였죠. 온 가족이 연구를 위해서 페루에 왔는데 딸과 엄마는 좀 학교와 도시시설이 잘 돼 있는 수도 리마에 머물고 있었고요. 아빠는 페루 동부에 있는 밀림 지역에서 한참 연구에 몰두 중이었습니다. 졸업식 다음 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죠.
엄마와 줄리아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휴에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서 밀림에 직접 가기로 결정했던 거죠. 수도 리마에서 1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면 동부에 있는 도시 푸칼라에 도착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차로 몇 시간 이동하면 충분히 아빠가 있는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들뜬 마음에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티켓을 예약할 때부터 아빠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모녀가 타게 될 페루 란사 항공사가 지금으로 따지면 저가 항공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항공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얼마 전에도 추락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아빠의 걱정이 말이 아니었죠. 이왕이면 좀 다른 비행기를 타자 했지만 이때가 크리스마스 이브라 좌석 2개조차 사실상 어렵게 구한 티켓이었습니다. 어쨌든 12월 24일 승객 86명과 승무원 6명, 그렇게 총 92명을 태운 란사 508 비행기는 오전 11시 56분 리마 공항을 출발했고 오후 1시쯤에 푸칼파에 도착할 예정이었죠. 이륙한 지 얼마 안 돼서 샌드위치와 음료가 나왔고 이후 30분간 순조로운 비행이 이어집니다. 그러던 오후 12시 36분 아마존 서쪽 항공을 지나고 있던 비행기가 예상치 못한 번개와 난기류를 동반한 폭풍우를 만나게 돼요. 그렇게 여객기가 막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창밖으로 섬광이 번쩍였는데요. 그때부터 기체가 주체할 수 없게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세상에, 비행기가 공중에서 벼락을 맞은 겁니다. 그리고 이 충격으로 왼쪽 날개에 연료 탱크에 불이 붙었고요. 이 불길이 곧이어 기체로 옮겨 붙어버려요. 이후에 기내는 완전 아수라장이 됐죠. 산소가 빠르게 사라지면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고 승객들은 다 공포에 빠집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쾅! 란사 508 비행기는 6,400m 상공에서 그대로 산산조각 나서 추락해버렸습니다.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사고예요. 이제 조각이 난 기체가 푸칼파시 남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진 아마존 열대우림 가운데 추락했다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어진 페루 정부의 발표는 92명 전원 모두 사망. 구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생존자에 대한 희망보다는 시신을 어떻게든 수습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 사고 원인을 찾아야 하니까요. 여기에 집중하게 된 거죠. 아빠 한스는 하루아침에 모녀를 잃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여기서 드는 궁금점이 있습니다. 아니, 상공에 떠다니는 비행기가 이렇게 번개에 맞아서 추락할 수 있나요? 사실 웬만한 비행기는 번개에 충분히 버틸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란사 508편은 기종의 특성상 유독 날개가 약했다고 해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엔진 화재까지 붙었고 날개가 찢어지면서 비극을 피할 수 없었던 거죠. 참고로 이 란사 항공사는 사고 이후에 부도를 맞았고 현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바로 다음 날인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추락한 비행기의 잔해 속에서 기적적으로 케프케가 눈을 뜬 거예요.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자자, 확률적으로 비행기 추락 사고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6,400m나 되는 높은 상공에서 줄리안이 추락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냥 맨몸으로 떨어졌다면 이게 사실 추락을 하는 것보다는 떨어질 때의 공포로 인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줄리안은 너무 운이 좋게 비행기가 이렇게 부서졌을 때 벨트를 메고 앉아있던 시트가 그대로 비행기에서 튕겨져 나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아이가 정신을 잃게 됩니다. 아예 실신을 해버렸기 때문에 떨어지는 동안 심장마비를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땅에 닿았을 때 시트가 어느 정도 쿠션 역할을 했겠죠. 그리고 이 아마존의 정글에 떨어지잖아요. 나뭇가지에 여러 번 걸리면서 충격이 완화됐던 것으로 추정됐죠. 이건 정말 하늘이 도운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정글에서 눈을 뜬 줄리안. 아니, 목숨은 건졌어요. 근데 몸 상태가 너무도 끔찍했죠. 쇄골이 부러졌고요. 팔에 골프공만한 크기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눈 또한 어딘가에 부딪혀서 아예 제대로 뜰 수조차 없었고요. 그래도 다행인 게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일어나 봅니다. 그리고는 내 옆자리에 앉아있던 엄마를 찾게 되죠. 그녀는 정글 속에 혼자였습니다. 엄마도 없고 여기가 도대체 어딘지도 모르겠고 17살 소녀는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져듭니다. 막 절망하면서 울고 있던 그때 문득 살아야겠다라는 의지와 함께 아빠가 알려줬던 정글 생존 기술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하는데요. 그렇죠. 앞서 언급했듯이 아빠 한스 그리고 엄마 마리아는 생물학과 조류학과 박사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적부터 아마존 열대우림 이 연구 기지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갖춰줬던 거예요. 줄리아는 이걸 떠올리면서 일단 침착하게 비행 경로가 어떻게 됐지? 그러면서 이게 맞을지 아닐지 모르지만 아빠가 있는 건 북쪽이다. 그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아마존은 굉장히 이 빽빽한 우림 가운데 있잖아요. 여기서 태양이 어디서 제대로 뜨는지조차 파악하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아빠가 알려준 그 방법이 떠오릅니다. 나무의 나이테의 간격이 넓은 쪽이 남쪽, 좁은 쪽이 북쪽. 우리도 다 어렸을 때 배웠던 거죠. 그렇게 방향을 잡은 줄리아는 그냥 북쪽을 향해서 계속 걷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은 찾았지만 이제 문제는 물과 식량입니다. 몸이 지쳐가면서 허기와 갈증이 느껴지죠. 그러다 우연히 고여있는 물을 발견해요. 그래서 허겁지겁 마시려는 순간 정글에서는 갑각류가 살고 있는 물만 마셔야 된다라는 아빠의 가르침이 떠올랐고요. 아이는 바로 입을 떼버렸죠. 이후에 정글을 막 헤쳐가면서 식용이 가능하다고 배웠던 바나나 줄기, 타피오카 열매 같은 걸 먹으면서 겨우 생존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다행히 많은 게 해결된 듯해요. 하지만 이 아마존에서 진짜 무서울 때는 해가 졌을 때입니다. 밤이 되니까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죠. 춥고 어둡고 여기서 그냥 자다가는 동물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줄리아는 어릴 때 이렇게 나무를 비벼가지고 불을 피우는 걸 배웠다고 해요. 그래서 모닥불을 피우고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는 겨우 잠을 청했죠.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어쨌든 북쪽으로 다시 길을 향하는데요. 마침 이때 하늘을 가로지르는 새떼를 발견합니다. 이건 엄청난 거였어요. 새떼가 가는 방향으로 가면 강이 나올 거고 그걸 따라 하류로 내려가면 마을이 있다라는 걸 아빠가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작정 이 새떼가 가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강이 나타났죠. 아이는 이때 이 무릎까지 오는 깊이였다고 하는데 여기로 들어가서 무작정 물이 이제 흘러내려가고 있는 하류 쪽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 사진은 그때의 상황을 연출해서 합성한 사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강을 따라간 모든 게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데 이 강에는 악어도 있고 독거미, 도깨구리, 피라냐가 득실거리고 있었죠. 다행히 약간의 상처를 입긴 했지만 줄리아는 어찌저찌 강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4일째가 되던 날 줄리안이 새로운 흔적을 발견합니다. 바로 숲에 처박혀 있는 비행기 잔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봤죠. 그랬더니 이 좌석 벨트에 묶인 채 이미 숨이 끊겨져 있는 3명의 승객 시신이 보였습니다. 이거 자체가 17살 소녀에게는 너무도 끔찍했겠죠. 우리 엄마도 이런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겠고요. 하지만 아이는 침착하게 시신의 주머니를 뒤져서 사탕 몇 개를 찾아내요. 그리고 그걸로 열량을 보충하게 되죠. 정글에서 8일째가 됐습니다. 이제 체력이 점점 다 고갈이 됐고요. 상처가 더 깊어지면서 고통이 막 극심해지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상처 틈으로 막 구더기들이 우글우글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근데 아이는 어쨌든 계속 이 하류 쪽으로 북쪽으로 걸었는데요. 그렇게 추락한 지 딱 10일째가 되던 날 드디어 눈앞에 신기루 같은 건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작은 오두막 같은 대피소였어요. 심지어 그 앞에는 보트 한 채가 정박해 있죠. 나 이제 살았나 보다 싶어서 허겁지겁 달려갔는데 안타깝게도 여기는 오랫동안 방치된 그냥 폐가에 불과했습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순간
이 보트 연료 탱크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린 시절에 강아지한테 구더기들이 들러붙은 적이 있는데 아빠가 거기에 휘발유를 부었던 게 기억이 나요. 소독약이 없으면 상처 부위에 휘발유를 부으면 그 역할을 대신한다 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줄리안이 이 상처가 제일 심한 왼쪽 팔에 휘발유를 붓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막 구더기 한 30마리가 무더기로 떨어져 내렸어요. 근데 그 순간 소녀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리죠. 다음날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냥을 나왔던 원주민들이 우연히 줄리안을 발견한 겁니다. 그들은 쓰러져 있는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갔고요. 추락한 지 11일째가 되던 1972년 1월 3일. 정글에서 딸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아빠가 한 걸음에 달려왔고 드디어 가족이 상봉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그로부터 9일 후인 1월 12일 수색팀에 의해 엄마 마리아의 시신 또한 발견됩니다. 비행기 추락 사고 이후 아마존에서 생존했던 11일, 정말 끈질긴 정신력 그리고 현명한 생존 능력으로 살아남은 것 같은데요. 17살 소녀 줄리안 케프케는 이후에 미라클걸, 그러니까 기적의 소녀라고 불렸고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3년 후인 1974년 이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 Miracles Still Happen, 그러니까 기적은 여전히 일어난다 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제작이 되었고요. 1999년엔 실제로 줄리안이 출연하는 다큐멘터리가 나오게 되는데 다시 사고 현장을 가봐서 그날의 기억을 생생히 전달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었죠. 놀랍게도 이 다큐멘터리의 감독 베르너 헤어조크가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줄리안이 탔던 란사 508 비행기 티켓을 그도 예약을 했어요. 근데 일정 문제로 탑승하지 못했고 그 덕분에 생명을 건졌던 일화였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연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결심했을 수도 있죠. 이후에 줄리안의 삶, 기적 속에서 살았다는 기쁨, 또 한편으로는 엄마를 잃은 슬픔을 극복을 하고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생물학, 동물학 공부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독일의 한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고요. 정말 이건 하나의 어떤 위인전, 영웅전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줄리안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지난 2010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었는데, 나는 오랫동안 악몽을 꿨다. 엄마의 죽음과 많은 사람들의 죽음은 계속해서 날 짓눌렀다.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그 괴로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누군가는 그녀를 운이 좋은 기적의 소녀라고 부를지도 모르고 또 누군가는 살아남았으니까 죽은 사람보다 낫지 않냐 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비극적인 사고에서 혼자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17살 소녀에게는 과연 어떤 무게로 다가왔을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